네, 여러분. 2장 소비자 행동 개관 마지막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 챕터 2에서는 일단 소비자 행동에 대한 대략적인 프리뷰쯤으로 해서 전체 내용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은 이런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여도, 인지 시스템, 제품 지식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책으로 배울 모든 소비자 행동에 관련된 내용은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의사결정 과정 5단계, 정보 처리 과정 5단계, 그리고 관여도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관여도는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관심을 두는지,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관여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관여도는 개인적으로 제품 혹은 상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관여도가 형성이 되고, 관여도가 아까 살펴본 대로 의사결정 과정,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여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제품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관여도의 유형은 지속적인 관여 혹은 상황적 관여로도 나눌 수 있고요. 우리 PII에서 다룬 관여도를 가지고 첫 번째 과제 설명드렸었고요. 두 번째 측정 항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관여도의 마지막 항목으로 FCB 그리드 이야기했죠. FCB 그리드. 4분면으로 나누어서 고관여인지 저관여인지 그 제품을 인지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감정적, 정서적, 개인의 자아 표현과 연관되어 구매하는 게 필요한지에 따라서 4분면으로 나누고 4분면에 9가지 제품 위치시키신 후 이유 설명하시면 두 번째 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관여도, 인지 시스템, 제품 지식 다루는 것 중에 이제 인지 시스템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지 시스템이라는 거는 머리에서 이제 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고요. 지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에 작동하는 인지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대요.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불리는 건데 시스템 1이라는 건 직관적인 판단을 관장하는 인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자동적으로 답변이 나오는 걸 시스템 1이라고 하고요. 시스템 2는 심사숙고하고 추론하고 인지적으로 충분히 정보 처리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 시스템 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템 1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판단,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오류나 바이어스, 편향 같은 게 존재해요. 이런 게 존재했을 때 시스템 2가 관장을 하면서 이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생소하지만 내용은 재미있어요. 자, 보시면 시스템 1은 어떤 대상 혹은 어떤 물리적인 지각, 노출된 대상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고요. 의사결정도 빨리. unconscious니까 무의식 중에 그냥 답변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뇌가 자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답변하는 거고, 자동적인 응답이 나오는 거.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하는 의사결정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에러가 나고, 에러가 나면 뭐 나중에 고치고, 뭐 이런 오류를 반복하는 걸 시스템 1이 관장하는 인지 시스템이라고 하고, 반대되는 게 시스템 2예요.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판단, 지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뇌가 자지 않습니다. 바짝 깨어 있죠. 그래서 아주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복잡한 의사결정도
시스템 2에서 관장을 하고 꽤 신뢰성 높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시스템 2예요. 너무 어렵다 할 수 있어서 퀴즈 하나 낼게요. 야구공이랑 배트를 합쳐서 11,000원이래요. 네, 배트가 공보다 10,000원이 비싸다고 합니다. 야구공 값 얼마입니까? 네, 1,000원 아니야? 그러시죠. 자, 여러분 1,000원이라고 하는 대답 빨리 나왔죠? 머릿속으로 꼼꼼히 하나씩 계산기 놓고 열심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의사결정하신 거 아니죠? 이걸 바로 시스템 1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1. 직관적이고 빠르고 대충 대답하셨죠?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11,000원인데 10,000원이 비싸? 그럼 야구공은 1,000원이네 이랬죠? 근데 저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예,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배트가 공보다 10,000원이 비싼데 야구공 값이 1,000원이다. 그러면 배트는 11,000원이 돼야 돼서 합쳐서 12,000원입니다. 얼마예요? 그래서 공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네, 500원이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500원인데 첫 번째 답은 대충 직관적으로 빠르게 나온 거고 두 번째 답은 아니야? 라고 해서 한번 다시 짚어서 생각하셨죠. 꼼꼼하게 뇌를 깨우고 이 정답 두 번째 답이 바로 시스템 2가 관장하는 인지 시스템이라는 거죠. 느리고 심사숙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좀 복잡한 의사결정은 시스템 2가 관장을 합니다. 이 인지 시스템하고 연관지어서 액면가 효과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페이스 밸류죠. 소비자가 숫자랑 단위로 표시된 정보가 나왔을 때 단위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 뭐 지갑, 판단,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베트남에서 2019년 10월 현재 아이폰 11 프로 맥스 512기가짜리 살려면 4,400만 동을 내야 된대요. 단위가 동이긴 한데 범위가 너무 크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저렇게 4,400만 이러면 너무 비싸게 느껴져요. 베트남 돈을 우리 돈으로 하려면 쉽게는 20분의 1로 바꾸면 되거든요. 얼마예요? 대충 봤을 때 예, 2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미국에선 얼마지? 1,500불이네요. 1,450불. 옆에는 인도네시아, 인도, 인도의 화폐 단위는 루피래요. 그래서 14만 2천 루피래요. 여기도 또 너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0만, 200만 비싸 보이죠? 환율 계산해서 다 동일한 화폐 단위로 맞춰보면 거의 다 2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위가 크면 훨씬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시스템 1은 그렇게 직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특정 결과가 나타날 확률 혹은 빈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확률이라는 말 듣자마자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 사전적 의미로 확률을 찾아보면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빈도와 모든 가능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빈도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사위 던져서 주사위 하나 던져서 6이 나올 확률 얼마인가요? 예,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이 다른가요? 같죠? 네.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하고 다릅니까? 같죠?
예, 이건 쉬워요. 이건 쉬운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의사결정 결국은 얼마에 살 거냐 아니면 내일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사람들이 궁금한 건 내가 산 다음엔 올랐으면 좋겠고 내가 판 다음엔 내렸으면 좋겠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확률이나 빈도에 대한 계산이긴 한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일상생활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다 확률이나 빈도 따져서 해라. 어려워서 못 삽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적은 노력으로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싶어 해요. 그걸 판단 편향 혹은 판단 휴리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지먼트 휴리스틱. 그러니까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원리 원칙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한 대로 대충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률이나 빈도와 관련된 판단에 자주 사용하는 판단 편향 휴리스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성 휴리스틱, representativeness 휴리스틱, 그리고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 availability 휴리스틱, 마지막으로는 강박과 조정 휴리스틱, 이건 anchoring and adjustment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대표성 휴리스틱 먼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얼마나 잘 대표하는 것 같으냐, 잘 나타내는 것 같으냐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확률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착각에 대한 사례 보여드릴게요. 독단 던져서 앞뒷면이 나올 확률이거든요. 앞면이 나오면 H, 뒷면이 나오면 T라고 했을 때 위에 앞면 쭉 나오고 뒷면 쭉 나오고 앞면 쭉 나오고 이런 상황 하나랑 앞면 나왔다 뒷면 나왔다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상황 하나랑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가 랜덤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시스템 1에 의하면 우리는 아래는 랜덤이 맞다. 근데 위에는 랜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 특정 패턴 아니야? 막 문제 풀고 싶어지죠? 앞면 5번, 뒷면 4번?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나와? 예, 앞면 3개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문제 풀려고 하시는데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서 갖는 착각은 특정한 패턴이 있으면 랜덤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위의 경우나 아래의 경우나 동전을 던져서 나타날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쵸? 일부러 앞면만 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확률에 대한 착각과 유사한 게 도박사의 오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갬블러스 팰러시라고 하는데 그림 한번 보시죠. 네. 둘이 도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엄청 신났잖아요. 엄청 신났어요. 예. 왜 그러냐면 왜 신났을까? 보통 카지노 가면 이 사람은 딜러고 이 사람은 걸고 막 예, 자기 돈 걸고 승패에 좌우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여러 판째 도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 대여섯 판째 계속 잃고 있다. 그럼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잃었으니까 다음 판은 내가 꼭 따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도박사의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예. 지금까지 분명히 뭐 잃거나 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계속 잃어서 그럼 이번에는 따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대표성 휴리스틱. 꼼꼼하게 인지적으로 시스템 2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충 직관적으로 어느 상황이든 잃을 확률, 딸 확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잃었으니까 이제 따겠지라고 하는 걸 바로 도박사의 오류라고 이야기해요. 현실에서도 많아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잠실역 8번 출구 앞에 어느 토요일 오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섰다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도대체 왜 이런가 봤거든요. 그 줄의 끝이 잠실역 8번 출구 앞에서 네, 로또 1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6번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에 엄청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복권 방에서 사면 복권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까? 사실 어디에서 사든 복권 당첨 확률은 똑같아요. 근데 왜 1등이 나온 매장에 사람들은 몰리는 걸까요? 길을 받아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인지 시스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게 바로 저지먼트 휴리스틱이다. 사람들이 꼼꼼하게 안 따져보고 그냥 시스템 원으로 어떤 게 잘 대표를 하는지에 따라가는 거다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휴리스틱 편향은 많아요. 어, 어디 누구 보면 어떤 집은 딸만 셋, 막 아들만 셋, 옛날로 치면 딸 부잣집, 아들 부잣집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물어보면 계속 딸이라 다음엔 아들 날 줄 알고 아니면 계속 아들이라서 이번엔 딸일 줄 알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거 다 대표성 휴리스틱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빈도에 관한 판단, 첫 번째 오류 휴리스틱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 이거는 정보의 인출 가능성이 쉬우면 그냥 그 쉬운 대로 따라서 의사결정,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나라 암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시스템 1 작동시켜주세요. 대충 객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답변. 어느 사망률이 더 높을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교통사고 사망률이 훨씬 높지라고 하시거든요. 보십시오. 인구 10만 명당 OECD 주요 국가 위에 나온 초록색 그래프가 암 사망률, 아래에 나온 파란색 그래프가 교통사고 사망률이거든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암 사망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10만 명당 암 사망률 165명,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 10명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직관적으로 당연히 교통사고 사망률이 더 높지라고 하냐면 우린 지금까지 방송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끔찍한 장면이나 그런 공익 광고 같은 걸 너무나 많이 봤죠. 꺼내올 정보의 인출 가능성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의사결정, 판단에 사용할 정보를 접하기 쉬우면 그냥 그 정보를 가지고 편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입니다. 예. 보험에 관련한 구매 의도도 사람들이 교통사고 사망보험금보다 암 사망보험금을 더 크게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암 사망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어,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과 관련해서 인식 가능한 수혜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유니세프 광고거든요. 둘 중에 어느 경우에 사람들의 기부가 더 많겠습니까? 왼쪽은 구체적으로 얘가 소냐인데 소냐가 동티모르의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숨 쉴 힘조차 없고 보건소 침대에 누워서 영양실조와 싸우고 있다. 엄마는 20살인데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가 수혜자 정보가 나오는 때하고 어, 월 3만 원으로 어린이 29명에게 점점점 요런 광고하고 어느 경우가 더 많이 기부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코거트와 리보트의 2015년 연구에 의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나이, 이름, 사진, 그리고 배경 상황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제시할수록 사람들의 기부 의도는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보다 얘가 더 도움이 더 급박한 거냐?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판단 내릴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접하기 쉬운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바로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이고요. 네. 마지막 판단 편향은 정박과 조정 휴리스틱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정박이라는 건 앵커링이라고 해서 우리 배가 항해를 끝내고 항구에 정박한다라고 하죠. 그때 정박할 때 필요한 도구 외에 이렇게 약간 둥그런 모양, 제가 그림을 못 가지고 왔어요. 둥그렇게 생겨서 바닥에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는 도구를 뭐라고 하죠? 그걸 닻을 내려라 하는데 그걸 바로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박과 조정이라는 거는 특정 정보를 여기 닻을 내린 것처럼 앵커가 바닥에 딱 닿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 기준점에서 살짝씩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할 뿐이지 전체에 대한 대답, 의사결정, 판단을 통으로 다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게 정박과 조정 휴리스틱이에요. 어, 아리얼리, 로벤스타인, 프릴렉에 의한 2003년 연구에 의하면 어떤 연구를 했느냐면 되게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인지 한번 보시죠. 미국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번호 같은 겁니다. 한 대학에서 MBA 경영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쭉 모아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어, 본인의 제품 종류는 와인, 청량음료, 무선 키보드, 책, 초콜릿 등등 6개의 제품을 제시를 하고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두 자리, 어쩌고 저쩌고 10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 와인이 10불이 되는 거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99로 끝났다. 그럼 이 와인이 99불이다. 라는 상황을 준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제품이 당신의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두 자리의 가격이라고 하면 살 겁니까 말 겁니까 먼저 물어보고요. 그 다음 다시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요 와인을 살 수 있을 만한 최대의 지불 의도 가격 얼마까지 주고 살 의도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주관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어떤 답변? 우리 지금 정박과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6가지 제품하고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 주민등록 번호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리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맨 뒷자리 2개면 이 제품 살 거야 말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희한하게 제품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주민등록번호로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낮을수록 00, 01, 02 이렇게 끝날수록 예, 전체의 20명, 00부터 시작해서 몇 명인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20%에 대한 해당하는 사람들은 평균 최고 지불 가격이 8불 64센트요, 11달러요, 8달러요, 16달러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뭐 88, 99, 98 이렇게 높은 자리로 끝난 사람 상위 20%는 27달러요, 37달러요, 55달러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다른 정보는 아니고요. 전혀 무관한 정보를 기준점으로 사람들은 사용을 하더라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또 유사하게 게임은 잊어버렸는데요. 이거 게임 화면이래요. 그 게임을 하려면 보석을 사야 되는데 게임 머니를 이제 돈을 주고 그 보석을 사야 하는 옵션입니다. 우리
놀이공원이나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어디 키즈카페 같은 데 가면 뭐 쿠폰이나 코인 같은 걸 돈 주고 사야 되는 옵션 가격표가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석 20개 사려면 1.99달러, 4.99달러 주면 55개인데 10%더 줄게. 예. 그 다음은 9.99달러면 115개인데 15% 더 이런 식으로 해서 99.99달러를 내면 50%를 더 얻게 되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주인이 most popular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은 세 번째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걸 많이 살까요? 어떤 걸 많이 사냐면 내가 이 게임을 진짜 많이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1500개를 사야 되겠죠. 이 게임 지금 조금만 하고 싶은데 그럼 20개만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앵커가 어디에 걸려요? 정박이 어디에 돼요? 네. 다른 사람이 이거 제일 많이 샀대.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게임을 덜 하고 싶은 사람은 55개. 여기까지 안 내려간대요. 그래서 이 115개 most popular라는 간판에서 간판을 사이에 두고 3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합리적 소비자라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나는 보석을 몇 개 살 거다 계산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장 많이 인기 있는 거래. 그럼 나도 그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서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건 베스트셀러 코너. 마찬가지죠. 앵커가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정박이 어디에 돼요? 1등 하는 브랜드에 걸리는 거죠. 가장 초기에 이 정박과 조정 휴리스틱을 실험한 사람은 그 행동경제학의 시초로 알려진 투벌스키 앤 카네만의 연구입니다. 1974년에 발표된 이 연구 논문에서는 카네만과 투벌스키가 연구 대상자 집단을 둘로 나눠서 요 행운의 간판을 돌려요. 1부터 100이라는 숫자가 막 나와 있고 임의로 집단을 둘로 나눠 놓습니다. A 집단에다가는 무작위로 돌려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10이 나와요. 10이 2번 나오고 다른 거 1번 나오고 10 나오고 이런 식으로 10이 많이 나오도록 조작을 했고 두 번째 B 집단에다가는 막 돌려가지고 65가 계속 많이 나오도록 조작을 했어요. 근데 참가한 실험자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어떠다가 10이 많이 나왔나 보다. 어떠다가 65가 많이 나왔나 보다. 그래도 랜덤한 결과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유엔에 가입된 국가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주관식으로 답변하게 했더니 아까 저 포춘 휠에서 10, 10이 계속 나왔던 그룹에서는 한 25%의 국가가 유엔 가입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요. 65가 계속 나온 그룹은 45%라고 답변했대요. 평균이. 어떻습니까? 지금 눈앞에서 돌아가는 저 행운의 간판, 돌아가는 간판, 포춘 휠하고 아프리카 국가 중에 유엔 가입 비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사결정,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더라라는 게 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 갖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품 지식에 의해서 소비자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제품 지식은 소비자의 기억에 저장된 제품 관련, 행동 관련, 의사결정 관련 정보를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친숙도와 전문 지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친숙도라는 거는 얼마나 많이 사봤냐, 경험과 관련된 거고요. 전문 지식은 뭐겠습니까? 전문 지식. 예, 구매 의사 결정과 같이 제품 관련 과제,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인데 이 두 가지로 소비자의 제품
지식이 구분이 되고요. 또는 주관적 지식, 객관적 지식으로 지식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관적은 말 그대로 소비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셀프 리포팅 방법에 의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매우 많다. 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1번. 맞아요. 나 자동차 진짜 잘 알아요. 그러면 7번. 이렇게 하는 게 주관적 지식 측정이고요. 객관적 지식 측정은 소비자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진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문제 주고 그중에 정답을 맞춘 개수가 많으면 제품 지식이 많은 걸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품 지식의 수준에 따른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의 특성은 이런 거죠. 소비자가 갖는 제품 지식은 기억 내의 정보의 양 혹은 정보의 내용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머릿속에 기억 안에 정보가 엄청 잘 조직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조직화라는 거는 이를테면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잘 아세요? 그러면 그냥 술술 나오죠. 소나타 아세요? 아, 소나타는 현대 자동차 중에 중형차 중에 현대 있고 그다음에 2020년형 가솔린 2.0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제품 지식이 엄청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품 지식에 따라서 의사결정 기준과 방법이 달라지는데 어, 제품에 대한 속성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고 혹은 이런 제품에 대한 속성 정보를 내가 잘 판단할 수 있고 소비자의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가 많으면 의사결정을 꽤 이성적으로 할 수가 있죠. 반대로 제가 이제 제품에 대한 특정 제품에 대한 지식 수준이 거의 없거나 낮다. 그러면 제품 속성을 꼼꼼히 따지고 비교하고 평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더 비본질적인 정보. 브랜드가 뭐야?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어? 가격은 얼만데? 모델은 누구고? 이런 기타 부가적인 속성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에 제품 지식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은 소비자 행동에 대한 개괄적인 프리뷰, 그리고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여도, 인지 시스템, 지식 수준 세 가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소비자 의사결정 5단계 모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긴 내용 세 차례 세션에 나눠서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